박지훈의 저택은 하나의 거대한 유리성이었다. 최고급 자재로 지어진 현대적인 건물은 완벽한 비율과 미학을 자랑했지만 그 안에는 어떠한 온기도 흐르지 않았다. 모든 것이 박물관처럼 제자리에 정돈되어 있었고 사람의 손길이 닿은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이곳은 윤서은에게 화려하지만 차가운 금빛 세장이었다. 오늘은 그녀의 세상의 중심인 아들 현우의 5번째 생일이었다. 서은은 아들을 위해 몇 주 전부터 직접 파티를 준비했다. 그녀는 조용한 우아함 속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며 마지막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저택의 사용인들은 그녀를 존중했지만 그 존중 속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했다. 그들은 이 집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다. 5살배기 현우는 오늘 파티의 주인공답게 잔뜩 신이 나 있었다. 아이는 풍선으로 장식된 거실을 뛰어다니며 연신 아빠가 언제 오시는지 물었다. 엄마, 아빠 회사 일찍 끝내고 오신다고 했죠. 아이의 순진한 물음에 서은의 심장이 작게 아려왔다. 그녀는 시간을 확인했다. 파티가 시작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남편인 박지훈에게서는 아무런 연락도 없었다. 이것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었다. 지난 5년간의 결혼 생활은 화려한 공식 석상에서의 완벽한 쇼윈도, 부부 연기와 저택의 각자 다른 공간에서 보내는 길고 긴 침묵의 밤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들의 사이에는 어떠한 친밀감도 유대감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사랑해서 결혼한 것이 아니었다. 그의 제국에 어울리는 조용하고 순종적인 트로피 와이프가 필요했을 뿐이다. 그리고 그녀는 아픈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그의 제안을 받아들여야만 했다. 파티가 시작되고 현우의 친구들이 하나둘씩 도착하기 시작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텅 빈 저택을 채웠지만 서은의 마음은 점점 더 무겁게 가라앉았다. 현우는 현관문만 쳐다보며 애타게 아빠를 기다렸다. 그녀는 아들을 위해 필사적으로 미소를 지으며 괜찮다고 다독여야만 했다. 바로 그때였다. 거실의 대형 TV에서 방금 시작한 연애 정보 프로그램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화면에 너무나도 익숙한 얼굴이 등장했다. 그녀의 남편, 박지훈이었다. 그는 지금 아들의 생일 파티가 열리고 있는 집이 아니라 화려한 명품 브랜드 론칭 파티에 있었다. 그의 옆에는 대한민국 최고의 여배우 오수진이 팔짱을 낀 채 서 있었다. 두 사람은 완벽한 파워 커플처럼 보였다. 박지훈은 오수진에게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귀에 무언가 속삭이고 있었다. 오수진은 그의 소유물인 양. 그의 팔에 몸을 기댄 채 교태를 부리고 있었다. 그 광경을 파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되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서은의 귀에 날아와 밝혔다. 이것은 단순한 부재가 아니었다. 아들의 생일보다 다른 여자를 선택했다는 세상에서 가장 잔인하고 공개적인 모욕이었다. 엄마다, 아빠가 TV에 나왔어요. 현우의 천진난만한 외침이 서은의 심장을 갈갈이 찢어놓았다. 아이는 아빠의 배신을 알지 못한 채 그저 TV에 나온 아빠의 모습이 마냥 신기하고 기쁠 뿐이었다. 그 순간 서은의 내면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졌다. 지난 5년간의 인내. 그가 언젠가는 변할지도 모른다는 헛된 희망.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했던 시간들. 그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다. 그녀의 얼굴에서 억지로 지어내던 미소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차갑고 고요한 결심만이 남았다.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듯 리모컨으로 조용히 TV를 껐다.
그리고 아들을 향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우와, 아빠 정말 멋지다. 우리 현우. 이제 아빠 기다리지 말고 친구들이랑 케이크 먼저 먹을까? 그녀의 침착함은 폭풍전야의 고요함과도 같았다. 파티가 끝나고 손님들이 동정 혹은 조롱이 섞인 눈빛을 남긴 채 돌아갔다. 서우는 곤히 잠든 현우를 침대에 눕혔다. 그녀는 아들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나직하게 속삭였다. 이제부터는 엄마가 우리 현우 매일매일 웃게 해줄게. 그녀는 남편의 광활하고 텅 빈 서재로 향했다. 그리고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래전에 작성해 두었지만 차마 꺼내지 못했던 서류 한 장을 꺼냈다. 이혼 합의서였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이름을 그 위에 적어 내려갔다. 금빛 세 장의 문은 그녀 스스로 열고 나갈 터였다. 다음 날 아침, 박지우는 밤새 이어진 파티의 여흥이 가시지 않은 채 저택으로 돌아왔다. 그의 옷에서는 다른 여자의 짙은 향수 냄새와 비싼 와인 냄새가 뒤섞여 풍겼다. 그는 조금의 죄책감도 미안함도 느끼지 않았다. 이 집은 그의 왕국이었고 윤서은은 그저 왕국의 가장 아름다운 장식품일 뿐이었으니까. 그는 당연히 어젯밤과 똑같은 아침이 자신을 맞이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사용인들의 분주한 움직임, 주방에서 흘러나오는 맛있는 아침 식사 냄새, 그리고 침묵 속에서 자신을 기다리는 아내의 그림자. 하지만 그를 맞이한 것은 기이할 정도의 정적이었다. 집안은 마치 모든 소리가 증발해 버린 것처럼 고요했다. 그는 거실을 지나 식당으로 향했다. 혹시나 아내가 아들의 생일 파티를 망친 것에 대해 유치한 시위를 벌이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의 얼굴에 짜증 섞인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식당의 문을 열었다. 하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매일 아침 화려한 음식들로 가득 차 있던 거대한 식탁은 텅 비어 있었다. 오직 식탁의 한가운데 그의 자리에 흰 봉투 하나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그는 무심하게 봉투를 집어들었다. 봉투 안에는 이혼 합의서가 들어 있었다. 그리고 그 서류의 마지막 장에는 그가 너무나도 잘 아는 단정하고 고요한 그녀의 필체로 윤서은이라는 이름 석자가 적혀 있었다. 그는 순간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리고 이내 헛웃음을 터뜨렸다. 이혼감이 그녀가 돈 한 푼 없이 갈 곳 하나 없는 여자가 자신을 떠나겠다고, 그는 이것이 그녀가 부리는 유치한 투정이라고 생각했다. 자신을 조금이라도 봐달라는 관심을 끌기 위한 서투른 반항이라고. 그는 코웃음을 치며 서류를 구겨 쓰레기통에 던져버릴 생각이었다. 분노는 자연스럽게 아들에게로 향했다. 감히 자신의 아들을 이 유치한 드라마에 끌어들이다니. 그는 당장 현우를 데려와 이 어리석은 반란을 끝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는 성큼성큼 웅장한 계단을 올라 아들의 방으로 향했다. 그는 예고도 없이 현우의 방문을 거칠게 열어젖혔다. 박현우. 당장 나와. 하지만 그의 외침에 대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방 안은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텅 비어 있었다. 아이만 없는 것이 아니었다. 아이의 모든 것이 사라져 있었다. 열려있는 옷장 안은 텅 비어 있었고 서랍장도 텅텅 비어 있었다. 현우가 매일 밤 끌어안고 자던 곰 인형도, 아끼던 장난감 자동차들도, 침대 머리맡에 놓여있던 가족사진 액자까지도, 모든 것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그 순간 박지훈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졌다. 이것은 충동적인 가출이 아니었다.
아주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계획된 탈출이었다. 그녀는 단순히 집을 나간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과 아들의 존재를 이 집의 역사 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린 것이다. 그의 오만한 자신감이 산산조각 났다. 분노가 있던 자리에는 낯설고 차가운 감정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공포, 그리고 패닉. 그는 자신이 그녀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어디로 갔을까? 누구의 도움을 받았을까? 그는 이 상황에 대한 통제력을 완전히 상실했다. 그의 제국에서 유일하게 대체할 수 없는 존재. 그의 유산을 이어나갈 단 하나의 존재. 그의 아들이 사라졌다. 그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고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텅 빈 아이의 침대를 더듬었다. 고요했던 저택은 그의 분노에 찬 고함으로 가득 찼다. 당장 찾아내 대한민국의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라도 두 사람을 찾아내란 말이야. 그는 미친 듯이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녀의 번호는 이미 없는 번호로 나오고 있었다. 그녀는 모든 연결고리를 끊어버렸다. 그는 마지막으로 그녀의 방으로 달려갔다. 그곳 역시 아들의 방처럼 그녀의 개인적인 물건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화장대 위에 그가 결혼 예물로 주었던 값비싼 다이아몬드 목걸이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그것은 그녀가 그의 돈과 세상에 대해 아무런 미련이 없다는 마지막 선언이었다. 박지우는 텅 빈 아들의 방 한가운데에 홀로 서 있었다. 동이 트는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방 안의 공허함을 더욱 선명하게 비추고 있었다. 권력과 통제로 쌓아 올린 그의 완벽한 세계는 그가 소유물이라고 믿었던 한 조용한 여자의 손에 하룻밤 만에 무너져 내렸다. 그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가장 중요한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박지훈의 거대한 제국이 아내와 아들을 찾기 위해 미친 듯이 움직이는 동안 윤서은과 현우는 낮고 느린 기차에 몸을 싣고 있었다. 모자람 없이 자란 현우에게는 모든 것이 낯선 경험이었지만 아이는 불평 한마디 없이 엄마의 손을 꼭 잡고 창밖 풍경에 시선을 고정했다. 기차는 서울의 잿빛 빌딩 숲을 벗어나 푸른 논과 밭이 펼쳐진 시골 풍경 속으로 달려 들어갔다. 서은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지난 5년간 잊고 지냈던 자유의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그녀의 목적지는 세상의 끝에 위치한 지도에도 잘 나오지 않는 작은 바닷가 마을이었다. 그곳에는 돌아가신 외할머니가 그녀에게 유일하게 남겨주신 작은 한옥이 있었다. 수년 동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아 낡고 허름했지만 그곳에는 그녀의 행복했던 어린 시절의 추억과 외할머니의 따뜻한 채취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그녀에게는 세상 그 어떤 성체보다 안전한 피난처였다. 처음 며칠간 현우는 낯선 환경에 적응하지 못했다. 푹신한 침대 대신 딱딱한 온돌방에서 자야 했고 장난감 대신 흙과 풀을 만져야 했다. 하지만 아이는 금세 시골 생활의 매력에 빠져들었다. 무엇보다 엄마의 모든 관심과 사랑을 독차지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아이를 행복하게 만들었다. 서은은 그곳에서 잃어버렸던 자기 자신을 되찾기 시작했다. 그녀는 집 뒤편에 딸린 작은 공방의 문을 열었다. 그곳은 생전에 전통 향수와 향낭을 만들던 외할머니의 공간이었다. 공방 안은 말린 꽃과 약초들,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유리병들로 가득했다. 공기 중에는 자연과 시간의 향기가 섞여 있었다. 결혼과 함께 그녀는 자신의 꿈을, 자신의 정체성을 그곳에 묻어두어야만 했다. 그녀는 타고난 후각과 섬세한 감각을 지닌 조향사였다. 그녀는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치유하기 위해
다시 향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녀는 현우와 함께 산과 들을 누비며 향의 재료가 될 꽃과 풀들을 채집했다. 그녀의 손길 아래 이름 없는 들풀들은 세상에 단 하나뿐인 향기로 다시 태어났다. 그것은 자유의 향기였고 치유의 향기였다. 그녀는 더 이상 박지훈의 아름다운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창조해 나가는 예술가 윤서은이었다. 같은 시각 서울의 박지훈은 미쳐가고 있었다. 그의 집무실은 거대한 전쟁 상황실이 되어 있었다. 그는 대한민국 최고의 사설 탐정들을 고용했고 경찰 내 자신의 인맥까지 총동원했다. 하지만 서은은 놀랍도록 치밀했다. 그녀는 현금만을 사용했고 CCTV가 없는 길만을 골라 움직였다. 박지훈은 그녀가 돈 때문에 자신을 떠났을 리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오만한 실수를 저질렀다. 그는 그녀 명의의 모든 신용카드와 은행 계좌를 정지시켰다. 돈줄을 끊어버리면 제 발로 기어들어올 것이라고 믿었다. 그는 여전히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의 분노와 조급함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다. 그는 자신의 통제에서 벗어난 상황을 견딜 수가 없었다. 그는 밤낮으로 술을 마셨고 직원들에게 신경질적으로 소리를 질렀다. 그의 제국은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지만 정작 제국의 왕은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다. 마침내 탐정팀으로부터 희미한 단서 하나가 포착되었다. 서은이 떠나기 며칠 전 인터넷으로 외딴 바닷가 마을의 낡은 한옥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한 기록이 발견된 것이다. 그곳은 그녀의 외할머니가 살던 곳이었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박지훈은 당장 헬리콥터를 준비시켰다. 그는 지옥의 문을 향해 달려가는 저승사자처럼 어둡고 분노에 찬 얼굴로 헬리콥터에 올랐다. 그는 자신이 그곳에서 보게 될 광경을 상상했다. 돈이 떨어져 낮고 초라한 시골집에서 굶주린 아들을 끌어안고 후회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녀의 모습을 그는 그녀가 자신의 발 아래 무릎 꿇고 용서를 비는 순간을 상상하며 잔인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자신이 마주하게 될 여인이 더 이상 그가 알던 순종적인 아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꿈에도 알지 못했다. 그의 오만은 곧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거대한 벽 앞에서 산산조각 날 터였다. 조용하고 평화롭던 바닷가 마을의 상공에 갑자기 거대한 굉음이 울려 퍼졌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하던 일을 멈추고 하늘을 뒤덮은 검은 헬리콥터를 놀란 눈으로 쳐다보았다. 헬리콥터는 마치 이 작은 마을을 점령하러 온 침략자처럼 위압적인 소리를 내며 근처 공터에 착륙했다. 헬리콥터의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흙먼지 날리는 시골 마을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완벽한 슈트 차림의 박지훈이었다. 그는 이 평화로운 성역을 침범한 포식자처럼 차갑고 분노에 찬 얼굴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윤서은의 한옥을 향해 걸어갔다. 그가 마침내 한옥의 낮은 담벼락 너머로 그녀의 모습을 발견했을 때 그는 잠시 걸음을 멈췄다. 그가 상상했던 광경과는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이다. 서은은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울고 있는 대신 마당의 작은 텃밭에서 아들 현우와 함께 웃으며 꽃을 심고 있었다. 흙이 묻은 소박한 옷차림이었지만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하고 평화로워 보였다. 햇살 아래 빛나는 그녀의 미소는 박지훈의 가슴을 이유 없이 아프게 찔렀다. 현우가 아빠를 먼저 발견했다. 아이의 얼굴에 반가움이 스쳐 지나갔지만
이내 아이는 두려운 듯 엄마의 등 뒤로 숨어버렸다. 아들의 그런 행동이 그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그는 아들을 무시한 채 서은에게로 다가가 명령하는 어조로 말했다. 장난은 여기까지 하지. 당장 짐 싸. 너하고 현우. 지금 당장 집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그녀가 감히 거역할 수 없을 것이라는 오만함이 가득했다. 하지만 서은은 그가 예상했던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울거나 애원하는 대신 아들을 자신의 등 뒤로 더욱 단단히 감싸고는 차분하고 흔들림 없는 눈으로 그를 마주 보았다. 그리고는 단호하고 명료하게 말했다. 싫어요. 이제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그녀의 침착한 거절은 그 어떤 비명이나 저항보다도 박지훈을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다. 그것은 그녀가 더 이상 자신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명백한 선언이었다. 그는 자신의 통제력이 그녀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에 당황했다. 그는 자신이 가장 잘 사용하는 무기들을 꺼내 들었다. 먼저 협박이었다. 내가 무슨 짓까지 할 수 있는지 아직 모르는 모양이군. 당장 변호사를 선임해서 현우를 뺏어오는 건 일도 아니야. 당신에게는 돈도 힘도 없지. 법은 내 편이야. 하지만 그의 협박에 서은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협박이 통하지 않자 그는 회유책을 사용했다. 좋아. 원하는 게 뭐지? 원하는 걸 말해봐. 새로운 집 평생 쓸 수 있는 생활비. 당신이 원하는 건 뭐든지 다 들어주지. 제발 현우만 데리고 돌아와줘. 그의 목소리에는 조급함이 묻어나왔다. 하지만 서은의 대답은 똑같았다. 당신은 아직도 아무것도 모르는군요. 그녀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연민이 섞여 나왔다. 세상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도 있어요. 내 아들의 행복 같은 거요. 현우는 당신의 그 황금 세장 안에서보다 이곳에서 훨씬 더 행복해요. 그의 두 가지 무기, 권력과 돈이 완벽하게 무력화되는 순간이었다. 그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는 생전 처음으로 무력감을 느꼈다. 그는 결국 상처 입은 짐승처럼 날카로운 말로 그녀를 할퀴었다. 고작 이런 누추한 곳에서 행복하다고. 서은은 더 이상 그와 대화할 가치를 느끼지 못했다.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만약 당신이 정말 현우를 보고 싶다면 손님으로서 이곳에 오는 건 환영해요. 하지만 우리는 떠나지 않을 거예요. 그녀는 현우의 손을 잡고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갔다. 삐걱거리는 낡은 대문이 닫히며 그를 완벽하게 차단했다. 위대한 SJ그룹의 총수 박지훈은 그렇게 남루한 시골집 마당에 홀로 서서 완벽하게 패배했다. 멀리서 그를 기다리는 헬리콥터의 프로펠러 소리가 마치 그의 무력함을 조롱하는 것처럼 들렸다. 그는 아들 없이 돌아설 것인가? 아니면 이 경멸스러운 세상에 머물며 아들을 되찾을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었다. 결국 박지훈은 떠나지 못했다. 아들을 저 누추한 시골집에 두고 혼자서 자신의 텅 빈 성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다. 그는 헬리콥터를 돌려보내고 이 작은 마을에 머물기로 결정했다. 그것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굴욕적이고 비이성적인 결정이었다. 그는 비서를 시켜 마을에서 가장 좋은 숙소를 구하게 했다. 하지만 이 작은 바닷가 마을에는 호텔은커녕 제대로 된 여관조차 없었다. 그가 머물게 된 곳은 낡은 민박집의 퀴퀴한 냄새가 나는 작은 방이었다. 그가 평소 묵던 최고급 호텔의 스위트룸 화장실보다도 작은 공간이었다. 그는 이곳에 머물며 윤서은이 지쳐서 두 손 들고
항복할 때까지 버틸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의 의도와는 달리 상황은 정반대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를 감시하는 감시자가 아니라 그녀의 삶을 훔쳐보는 관찰자가 되어버렸다. 그는 난생 처음 보는 세상과 마주했다. 이른 아침, 서우는 현우의 손을 잡고 산으로 들로 향했다. 그녀는 이슬을 머금은 이름 모를 풀과 꽃들을 채집했다. 박지훈의 눈에는 그저 쓸모없는 잡초로 보이는 것들이 그녀의 손 안에서는 귀한 보물이 되었다. 그는 창문 너머로 그녀의 공방을 훔쳐보았다. 그녀는 그곳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세상 만사. 무심하고 조용하기만 했던 그녀는 놀라운 집중력과 열정을 가진 장인이 되어 있었다. 그녀가 증류기에서 한 방울씩 떨어지는 투명한 액체를 받아낼 때의 경건한 표정은 그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습이었다. 그는 또한 자신이 전혀 몰랐던 아들의 모습을 발견했다. 저택에서 그토록 말이 없고 소심했던 현우는 이곳에서 완전히 다른 아이가 되어 있었다. 아이는 하루 종일 흙투성이가 되어 뛰어다녔고 까르르 웃음소리가 그칠 줄 몰랐다. 그는 서은의 말이 맞았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아이는 진심으로 행복해 보였다.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그 행복의 울타리 안에 자신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두 사람이 함께하는 완벽한 세상의 이방인이었다. 서은이 현우에게 꽃의 이름을 가르쳐주고 함께 조개를 줍고 작은 부엌에서 나란히 앉아 저녁을 준비하는 모습. 그 평범하고도 따뜻한 풍경들이 그의 가슴을 날카롭게 후벼 팠다. 그는 자신의 방식으로 아들의 마음을 사려 했다. 서울에서 가장 비싼 최신형 로봇 장난감을 공수해 왔다. 현우는 처음에는 신기해하며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지만 10분도 채 되지 않아 그것을 내팽개치고 엄마와 함께 만든 허술한 연을 날리러 달려나갔다. 그의 돈은 서은이 주는 무한한 애정 앞에서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했다. 어느 날 오후, 현우가 마당에서 뛰어놀다 무릎이 깨졌다. 피가 나는 것을 본 박지훈은 기겁하며 아이에게 달려갔다. 괜찮아, 당장 의사를 부를게. 그의 과민한 반응에 아이는 오히려 더 놀라 울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서우는 침착했다. 그녀는 조용히 다가와 아이를 안아주었다. 그리고 상처를 소독하고 반창고를 붙여주며 용감한 현우 장군. 괴물한테 상처를 입었네. 엄마가 호해주면 금방 낫는다라고 말하며 상처에 입을 맞추었다. 아이는 금세 울음을 그치고 웃음을 터뜨렸다. 그 순간 박지훈은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아빠인지 깨달았다. 그는 아들의 상처 앞에서 당황하고 소리치는 것밖에 할 수 없었지만 그녀는 아들의 눈물을 웃음으로 바꿔놓았다. 그는 부모로서 완전히 무력했다. 그날 밤 그는 자신의 불편하고 좁은 민박집 방에서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는 창밖의 작은 한옥을 바라보았다. 창문으로 새어 나오는 따뜻한 불빛과 희미하게 들려오는 서운의 자장가 소리. 그는 처음으로 저 집 안으로 들어가고 싶다고 생각했다. 더 이상 자신의 상속자를 되찾겠다는 오만한 생각 때문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저 따뜻함의 일부가 되고 싶었다. 아들이 엄마를 바라보는 그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봐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의 견고했던 오만의 갑옷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것은 지독한 외로움과 갈망이었다. 서울의 화려한 펜트하우스에서 여배우 오수진은 불안하게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다. 박지훈. 언제나 자신의 손짓 하나에 움직이던 그 남자가
며칠째 연락이 두절된 채 시골 마을에 처박혀 있었다. 그녀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가 났다.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위기감이 그녀를 덮쳐왔다. 그녀는 자신이 고용한 사설 탐정으로부터 몇 장의 사진을 전송받았다. 사진 속 박지훈은 촌스러운 시골 풍경 속에서 어색하게 서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언제나 한 곳을 향해 있었다. 바로 윤서은과 아들 현우였다. 특히 서은을 바라보는 그의 복잡한 눈빛을 여자의 직감으로 그녀는 놓치지 않았다. 오수진은 이대로 두 사람이 재결합하게 둘 수 없었다. 그녀는 박지훈의 옆자리를 SJ 그룹의 안주인 자리를 빼앗길 수 없었다. 그녀는 윤서은이라는 여자를 그의 마음속에서 그리고 세상 속에서 완전히 파묻어버릴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자신이 돈으로 조종하는 타블로이드 신문사의 기자에게 연락했다. 그녀의 계획은 간단하고도 악랄했다. 윤서은이 단순히 가출한 것이 아니라 마을의 젊은 남자와 바람이 나서 도망친 것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증거는 만들면 그만이었다. 그녀는 탐정을 시켜 마을의 가난하지만 잘생긴 청년에게 돈을 쥐어주고 서은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게 했다. 청년은 서은이 무거운 짐을 옮기는 것을 도와주거나 시장에서 우연을 가장해 말을 거는 등 자연스럽게 그녀의 주변을 맴돌았다. 탐정은 멀리서 마치 두 사람이 매우 친밀한 사이인 것처럼 보이는 교묘한 각도로 사진을 찍었다. 진실은 중요하지 않았다. 대중이 믿게 만들면 그것이 곧 진실이 되는 세상이었다. 며칠 후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가 인터넷을 뒤덮었다. SJ그룹 박지훈 회장의 가출한 아내. 시골 마을에서 젊은 남자와 비밀 로맨스. 기사에는 교묘하게 찍힌 사진들과 두 사람이 불륜 관계라는 식의 악의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었다. 심지어 현우의 친자 관계마저 의심스럽다는 암시까지 던졌다. 이 추악한 스캔들은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박지훈 회장의 가족사는 이미 대중에게 최고의 가십거리였다. 사람들은 윤서은을 향해 온갖 끔찍한 비난과 저주를 퍼부었다. 평화롭던 작은 바닷가 마을에도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기자들이 하나둘씩 마을에 나타나 서은의 집 주변을 어슬렁거렸다. 그녀의 성역이 더럽혀지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분노했다. 그들은 서은이 얼마나 정숙하고 성실한 사람인지 그리고 사진 속 청년이 얼마나 착한 총각인지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도시에서 온 기자들의 집요한 취재와 왜곡된 질문들 앞에서 그들의 작은 믿음은 힘을 잃어갔다. 박지훈은 비서가 내민 태블릿 PC를 통해 그 기사를 접했다. 그의 첫 반응은 본능적인 분노와 질투였다. 사진 속에서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서은의 모습은 그의 소유욕을 자극했다. 또다시 배신당한 것인가? 자신이 이 초라한 곳에서 고통받고 있는 동안 그녀는 자신을 비웃으며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던 것인가? 과거의 박지훈이었다면 당장이라도 달려가 그녀의 뺨을 때리고 이 기사를 무기 삼아 그녀를 협박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난 며칠간 그가 본 그녀의 모습이 그의 발목을 잡았다. 아들을 향한 헌신적인 사랑. 고요하지만 단단했던 그녀의 품격. 그것은 타블로이드 속의 천박한 여자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그는 자신의 낡은 민박집 창문 너머로 기자들에게 둘러싸인 그녀의 집을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가 절망하며 울부짖거나 자신에게 달려와 도움을 청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그가 본 것은 전혀 다른 광경이었다.
마을 사람들이 마치 자신의 가족을 지키려는 듯 서은의 집 앞을 막아서서 기자들과 싸우고 있었다. 이 양반들아, 멀쩡한 사람 잡지 말고 썩 꺼져. 그들은 자신들의 몸으로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그녀를 보호하고 있었다. 박지우는 그 광경을 보며 큰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는 돈도 권력도 없었지만 사람의 마음을 얻는 힘이 있었다. 그는 자신이 평생 가져보지 못한 것이었다. 그는 손에 든 태블릿 PC를 내려다보았다. 그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자신이 속해 있던 세상의 악의적인 속삭임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지금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조용한 진실을 믿을 것인가? 박지우는 결정을 내려야 했다. 그는 태블릿 PC 속의 악의적인 기사와 창밖에서 자신의 몸으로 윤서은을 지키고 있는 마을 사람들을 번갈아 보았다. 그녀가 돈을 노리는 교활한 여자라면 결코 저런 진심 어린 충성을 얻어낼 수 없었을 것이다. 그녀가 가진 힘은 돈이나 권력과는 다른 종류의 것이었다. 그는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자신의 초라한 민박집을 나와 망설임 없이 그녀의 한옥을 향해 걸어갔다. 그의 등장은 기자들 사이에 작은 소란을 일으켰다. 그는 기자들을 뚫고 굳게 닫혀 있던 그녀의 집 대문 앞에 섰다. 서은은 집 안에서 겁에 질린 현우를 끌어안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을 둘러싼 추악한 스캔들보다 이 모든 것을 보고 상처받을 아들이 더 걱정되었다. 그때 문 밖에서 박지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그녀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단 한 번만이라도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말했다. 서은이 문을 열자 그는 태블릿 PC를 그녀의 눈앞에 내밀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가 아닌 미세한 절박함에 떨리고 있었다. 이게 전부 거짓이라고. 당신 입으로 직접 말해줘. 그것은 추궁이 아니라 애원에 가까웠다. 그는 그녀를 믿고 싶었다. 서은은 그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 보았다. 그녀는 길게 변명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그의 마음을 꿰뚫는 질문을 던졌다. 그걸 꼭 제 입으로 들어야만 믿으시겠어요? 여기서 제가 어떻게 사는지, 제가 현우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고도 제가 그런 사람이라고 정말 믿으시는 건가요? 그녀는 질문의 화살을 다시 그에게로 돌려 그가 스스로의 판단을 믿도록 만들었다. 그는 잠시 할 말을 잃었다. 그는 그녀의 얼굴과 그녀의 뒤에 숨어 자신을 바라보는 아들의 얼굴, 그리고 그녀가 자신의 힘으로 일궈낸 이 소박하고 정직한 삶을 보았다. 그는 마침내 결정을 내렸다. 아니, 믿지 않아. 그가 태블릿 PC를 바닥에 내려놓았다. 그 순간 그는 더 이상 오만한 남편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아내와 아들을 지키려는 한 남자로 돌아와 있었다. 그는 자신의 선택을 행동으로 증명했다. 그는 즉시 자신의 법무팀에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고 단호했다. 기사를 쓴 모든 언론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해 최초 유포자를 찾아내 그들을 파산시켜버릴 거야. 그리고 공식 성명을 발표해 내 아내는 나의 전폭적이고 무조건적인 지지를 받는다고. 그는 전화를 끊고 문 밖의 기자들을 향해 나아갔다. 그는 마치 성을 지키는 기사처럼 서은의 집 문 앞을 가로막고 섰다. 그는 짧고 냉정한 경고를 날렸다. 지금 이 순간부터 내 가족을 괴롭히는 모든 언론과 개인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요. 당장 여기서 사라지시오. 그의 섰을 펄언 기세에 기자들은 꼬리를 내리고 흩어지기 시작했다. 서울에서는
그의 팀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정보의 출처는 금방 밝혀졌다. 모든 것의 배후에는 오수진이 있었다. 그녀의 악의적인 음모가 드러나자 박지우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그는 오수진의 달콤한 속삭임에 놀아나 자신의 아내를 끊임없이 의심하고 무시해왔다. 그날 저녁, 기자들이 사라진 마을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다. 박지우는 여전히 서은의 집에 남아 있었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서은은 그에게 소박한 저녁상을 차려주었다. 그는 평생 먹어본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그녀가 차려준 평범한 시골 밥상이 더 맛있다고 느꼈다. 식사가 끝난 후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다. 미안하오. 당신을 의심했던 것과 지난 5년간 당신을 제대로 봐주지 않았던 모든 것들에 대해 나는 당신을 단 한 번도 제대로 보려 하지 않았소. 그것은 그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해보는 진심 어린 사과였다. 서은은 그의 사과를 조용히 받아들였다. 모든 것을 용서하기에는 아직 시간이 필요했지만 그것은 분명한 시작이었다. 박지우는 쭈뼛거리며 마치 처음 데이트 신청을 하는 소년처럼 물었다. 혹시 저녁 식사를 함께해도 되겠소? 그것은 명령이 아닌 그녀의 세상에 들어가게 해달라는 허락의 요청이었다. 서은은 잠시 망설이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작은 밥상 위에서 그들의 새로운 관계가 조심스럽게 싹트고 있었다. 박지훈의 반격은 빠르고 무자비했다. 오수진이 뿌린 거짓의 씨앗이 채 자라기도 전에 그는 진실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폭풍으로 모든 것을 뽑아버렸다. 그녀가 언론을 조종했다면 그는 언론사 자체를 뒤흔들었다. 명예훼손에 대한 천문학적인 액수의 소송이 제기되었고 거짓 기사를 썼던 기자와 언론사는 업계에서 퇴출당할 위기에 처했다. 그는 서울에 있는 자신의 팀으로부터 오수진의 모든 것을 보고받았다. 보고서에는 그녀가 어떻게 사람들을 매수하고 거짓 정보를 만들어내고 박지훈의 귀에 교묘한 독을 속삭여왔는지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교활한 거미줄에 갇혀 있었는지 깨달았다. 그는 오수진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평소처럼 교태 섞인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박지훈의 목소리는 지옥의 악마처럼 차가웠다. 그는 그녀와의 모든 관계를 청산하고 그녀가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통보했다. 외부의 적을 정리하고 나자 그는 마침내 진짜 적과 마주해야만 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 그는 더 이상 오수진의 탓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속삭임에 놀아나고 자신의 아내를 의심하고 오만과 편견에 사로잡혀 있던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으니까. 그는 마을의 조용한 바닷가를 하염없이 걸었다. 지난 5년간의 결혼 생활이 파노라마처럼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는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들을 보았다. 웨딩드레스를 입고 어색하게 웃고 있던 젊은 시절의 서은, 갓 태어난 현우를 안고 행복해하던 그녀.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의 사진 속 얼굴에서는 점차 미소가 사라져 있었다. 그의 기억은 그들이 처음 만났던 날로 거슬러 올라갔다. 시끄러운 파티장이 아니라 인사동의 작은 전통 공방이었다. 그는 그곳에서 우연히 자신만의 향을 만드는 조용한 여자를 만났다. 세상의 모든 화려하고 자극적인 향수들 속에서 그녀에게서 나던 맑고 청아한 들풀 향기는 그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어 주었다. 그는 그때 자신이 했던 말을 기억해냈다. 당신의 향기는
이 복잡한 세상을 잠시 잊게 만드는 힘이 있군요. 절대로 그 향기를 잃지 마세요. 그는 그녀의 그 고요한 힘과 재능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했었다. 지독한 자기 혐오가 그를 덮쳤다. 그는 자신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오히려 그는 그녀의 향기를 빼앗은 장본인이었다. 그는 자신의 욕심과 야망 속에서 그녀가 가진 가장 아름다운 것을 잊어버리고 그녀를 그저 화려한 세장 속에 가둬두려 했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고 자신의 잘못과 마주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서은의 공방으로 향했다. 그는 처음으로 허락을 구하고 그녀의 세상 안으로 들어갔다. 공방 안은 그녀를 닮은 맑고 깨끗한 향기로 가득했다. 그는 더 이상 침입자가 아닌 겸손한 방문객으로서 그녀의 작품들을 둘러보았다. 그는 마침내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말을 건넸다. 그는 5년 전 그가 했던 약속을 기억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자신이 그 약속을 어떻게 잊고 그녀를 어떻게 아프게 했는지 고백했다. 내가 당신의 향기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오히려 내가 그것을 파괴하려 했소. 미안하오. 그것은 이전의 사과와는 차원이 다른 것이었다. 그는 문제의 본질을 자신의 가장 깊은 잘못을 깨닫고 있었다.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서은의 단단했던 마음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가 마침내 자신이 알던 그 남자로 돌아오고 있음을 느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용서하지는 않았다. 상처는 아직 깊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에게 작은 문을 열어주었다. 그녀는 자신이 만들고 있던 새로운 향수를 그에게 보여주었다. 그리고 그 향에 담긴 이야기와 재료들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세상을 그와 공유하기 시작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공방의 작은 툇마루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풀벌레 소리와 은은한 꽃향기 속에서 그들은 오랜 침묵을 깨고 처음으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던 거대한 벽은 아직 완전히 허물어지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조금씩 해체되고 있었다. 평화로운 날들이 이어지면서 박지훈은 자신이 이 낯선 시골 마을에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음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아들을 되찾으러 온 정복자가 아니었다. 그는 아들의 세계를 그리고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의 세상을 배우기 위해 찾아온 겸손한 학생이었다. 하지만 평화는 길지 않았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습기를 머금기 시작하더니 하늘은 금세 짙은 안개와 폭풍우를 동반한 먹구름으로 뒤덮였다. 마치 다가올 위기를 예고하는 것처럼 그날 오후 거실에서 그림을 그리던 현우가 갑자기 거친 기침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아이의 기침 소리는 점차 심해졌고 이내 쌕쌕거리는 고통스러운 숨소리로 바뀌었다. 아이는 숨을 쉬기 힘든 듯 작은 가슴을 부여잡고 겁에 질린 눈으로 엄마를 바라보았다. 현우는 스트레스로 인해 악화되는 천식 증상이 있었다. 최근 겪었던 수많은 일들이 아이의 여린 몸에 부담을 주었던 것이다. 서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침착하게 아이의 등을 두드리며 비상용 호흡기를 물려주었다. 하지만 아이의 상태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다. 당장 큰 병원으로 데려가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만 했다. 그녀는 다급하게 119에 전화를 걸었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절망적인 대답만이 돌아왔다. 폭우와 안개로 인해 마을로 들어오는 유일한 도로가 통제되었고 구급차가 도착하려면 몇 시간이 걸릴지 알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녀가 가진 한정된 자원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깊은 무력감과 절망에 휩싸였다. 그 모든 광경을 박지훈이 지켜보고 있었다. 과거의 그였다면 이런 외딴 곳에 아이를 데려온 서운을 탓하며 고함을 질렀을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며 모든 것을 통제하려 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달랐다. 그는 지금이야말로 자신이 변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할 순간임을 알았다. 그는 패닉에 빠진 그녀에게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단단히 붙잡았다. 그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침착하고 안정적이었다. 나를 봐요. 윤서은, 지금 현우에게 필요한 건 겁에 질린 엄마가 아니라 강한 엄마요. 당신이 해야 할 일을 해. 나머지는 내가 맡을게. 그는 그녀에게 명령하는 대신 그녀를 지원했다. 그는 서은이 현우의 상태를 안정시키는 동안 자신의 휴대폰을 들고 밖으로 나갔다. 그는 자신의 모든 권력과 인맥을 동원하기 시작했다. 지금 당장 의료 헬기를 이쪽으로 보내. 날씨 따위는 상관없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길을 만들어. 그의 목소리에는 예전과 같은 오만함이 아니라 아들을 구하려는 아버지의 절박함이 담겨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힘을 과시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힘을 가족을 지키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었다. 그는 서은의 곁으로 돌아와 그녀가 현우를 돌보는 것을 도왔다. 그는 그녀의 판단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랐다. 그녀가 물을 가져다 달라면 물을 가져왔고 아이의 손을 잡아달라면 손을 잡았다. 그는 현우의 귓가에 아빠와 엄마가 있으니 아무 걱정 말라고, 너는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아이라고 속삭여 주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폭풍우를 뚫고 헬리콥터의 굉음이 들려왔다. 그가 처음 이 마을에 도착했을 때와 똑같은 소리였지만 이번에는 절망이 아닌 희망의 소리였다. 그들은 현우를 들것에 싣고 미친 듯이 헬리콥터를 향해 달렸다. 박지훈은 서은과 현우를 먼저 태우고 그들의 안전을 확인한 뒤에야 마지막으로 헬리콥터에 올랐다. 헬리콥터가 서울의 최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 현우는 다행히 고비를 넘기고 안정을 되찾았다. 의사는 조금만 늦었으면 위험할 뻔했다며 서은의 침착한 응급처치 덕분에 아이가 무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모든 상황이 정리된 후 두 사람은 병원의 조용한 복도에 나란히 서 있었다. 박지훈은 창백한 얼굴로 잠든 아들을 바라보는 서은의 옆모습을 보았다. 그는 오늘 그녀의 새로운 모습을 보았다. 연약한 예술가가 아닌 아들을 위해 세상과 싸우는 강인한 어머니의 모습을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이 여자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그녀를 소유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녀가 자신을 더 나은 인간으로, 더 나은 아버지로 만들어주기 때문이었다. 그는 조용히 그녀의 지친 손을 잡았다. 고맙소. 그의 짧은 한마디에는 그들이 함께 이겨낸 모든 시간의 무게가 담겨 있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두 사람의 이혼은 법적으로 완벽하게 마무리되었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윤서은은 더 이상 박지훈의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독립적인 여성이었다. 그녀는 위자료로 받은 돈을 투자하여 외할머니의 낡은 한옥과 공방을 아름답게 개조했다. 그리고 자신만의 작은 향수 브랜드를 론칭했다. 그녀가 자연에서 얻은 영감으로 만들어낸 맑고 깨끗한 향기는 복잡한 세상에 지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조용한 돌풍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박지훈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통제하려 들지 않았다. 대신 그는 그녀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 되었다. 그는 자신의 경영 노하우를 이용해 그녀의 사업을 도왔다. 그는 그녀의 사장이 아니라 그녀의 재능을 존중하는 겸손한 파트너가 되었다. 그는 아들에게도 최고의 아빠가 되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더 이상 헬리콥터를 타고 마을에 나타나지 않았다. 대신 주말마다 직접 차를 몰고 내려와 아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그는 아들과 함께 흙을 만지고 갯벌에서 조개를 잡고 잠들기 전에는 꼭 동화책을 읽어주었다. 그는 아들의 사랑을 얻기 위해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시 배웠다. 그는 서은에게도 다시 구애하기 시작했다. 그는 마치 처음 사랑에 빠진 소년처럼 서툴지만 진심 어린 행동으로 그녀의 마음을 두드렸다. 그는 그녀의 정원에서 직접 꺾은 들꽃을 선물했고 그녀의 공방에서 밤늦게까지 그녀의 일을 도왔다. 그는 그녀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5년 만에 처음으로 배우기 시작했다. 어느 따스한 봄날의 오후였다. 그들의 새로운 관계가 무르익어 가던 평범하고도 특별한 날. 그는 그녀의 공방을 찾아왔다. 그녀의 브랜드는 이제 막 성공가도에 오르기 시작했고, 현우는 유치원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며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다이아몬드 반지 대신 작은 상자 하나를 내밀었다. 상자 안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크리스털로 만들어진 텅 빈